안녕하세요. 이렇다 16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코로나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참 참담하네요. 네. 오늘 우리 동네 확진자 발생했다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방송 중단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공간도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얘기했어요. 저쪽으로. 우리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우리 외면하고 얘기합시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이게 기분도 왠지 우울하고 그러네요. 제가 오늘 신문 기사 보니까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 어떤 이제 감염내과 의사 사람이 쓴 글이던데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 옛날에는 야생동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야생동물들이 수가 격감했다 이거야. 대신 인간의 인구수는 격증했다 이거지. 네네네.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 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자기의 생존인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가지고서는 그 자기 살길을 모색한 것이다. 섬뜩하더구만. 결국 그러면 이런 재앙도 시작이지. 재앙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치 야생동물의 이 온갖 종류의 우리들과 무슨 정체도 모르는 바이러스들은 엄청나게 전 많았지. 세계에 어차피 다 퍼져 있었던 건데 이게 사람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기를 변형해서 인간 속으로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사람 세계로 속으로 결정한 이제 사람의 세계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번창하겠다라는 그렇지, 게 그런 거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자기의 입장에서. 살길이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그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메르스 심해지고. 이후에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 있었고, 메르스 있었고, 네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번 게 특별히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얼마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정부도 뭐 지금 며칠째 확진자 안 나온다고 했던 게 한 지난주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네. 거의 다 지나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약간 공포감이 생겼는데 맞아요. 이 공포감이 정말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 자체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위축이 되는 거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좀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 저는 같아요. 그런 이제 두려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위축되고 두렵다 보면은 혐오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쟤랑 접촉했을 때 내가 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처음엔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혐오감들이 또 생겨가지고 예 그냥 사실 뭐 그들이 그 종교를 믿는 거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왠지 심정적으로 싫고 혐오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혐오도 그냥 그 순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희생양을 찾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어디나 있어가지고 이제 신천지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집어넣고 특히 정치인들이 마치 신천지 교단 문을 닫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압수수색을 들어와가지고서는 명단을 뭐 찾아오라는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걸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게 해결책도 아닌 거고. 사실은 여기 이 전염병이 뭐 신천지 교인으로 퍼져 나갔다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혐오 같은 것들이 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않아요, 근데 오래 가고 뭐 짧게 가고의 뭐 이리저리 문제라기보다는 움직이 처음에 중국인 됐다가 지금은 신천지 됐다가 지금 막 왔다 갔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저는 이제 그런 혐오감을 갖는 감정 자체가 건강하진 않다. 그건 사람으로 그렇지. 하여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아니 누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누가 됐든 피해 주지 않도록 뭐 하여튼 각자가 다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한국말이 있어요. 흉흉해진다. 네네.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아니 지금 정신도 신천지에서 흉흉하고요. 또 다른 데로 퍼져나가면 또 누구를 또 표적을 삼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러고 있나? 정치적으로? 벌써 가고 있죠. 아니 뭐 야당은 계속 그러고 있었죠. 중국을 봉쇄하지 않은 게 그게 문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택시 무서워서 못하겠. 아니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이 코로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메르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세상은 흉흉해도 우리의 방송은 계속 되어야 하니까 조그만 오늘 스튜디오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주보고 즐겁게 지금 3명 중에 1명이 감염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어요. 뭐 목소리로 청취자분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인사를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12월 마지막 일어타를 했던 것 같은데. 설도 있고. 중간 중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거의 제가 12월 마지막 일어타를 했으니까 거의 2달 가까이. 2달 만에 뵙는구나. 만에 그렇습니다. 찬쌤 나오셨습니다. 자주 봐서 지겨운. 네. 잘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목소리가 안 들리면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목소리 좋죠? 죄송합니다. 그랬다 치고. 흉흉해지는군요. 갑자기 분위기가. 자, 알파조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도 다 그냥 선거랑 관련된 얘기들 뿐이고 그 다음에 뭐 그보다 더 압도적인 이슈가 코로나밖에 없는데 바이러스밖에 없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최근 들어서 좀 제가 주의 깊게 이렇게 제가 팔로우업하면서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였었어요. 제가 화폐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디지털 화폐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디지털 화폐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 7월 달에 136회였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리브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좀 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약간 복귀를 좀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그 후속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궁금하긴 했었어요. 페이스북이 그냥 뭐 암호화폐가 뭐 무지막지 뭐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브라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작년 6월 달에 공식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럼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리브라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파장, 그 여파는 무엇인지 이걸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측이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찬희 TV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네, 했습니다. 저 큰 알파조님의 얘기에 큰 감명을 받아갖고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TV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도 했었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개념이나 내용들을 조금 리브라 프로젝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사업이고요. 2019년 6월 18일에 libra.org라는 웨브사이트를 개설하고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요. 리브라란 말은 이제 별자리에 천칭 자리를 의미하고요. 천칭이 이렇게 좌우에 접시가 달려 있는 저울 아닙니까? 저울에 이렇게 무게 중량을 달아서 뭐 무게도 재고 화폐도 어차피 거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 별자리 천칭자리 없으신가 봐요? 저는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 저는 처녀자리. 나 뭔지 알파조님은 별자리. 저거는 별자리에.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화폐에 붙이는 이름은 매우 적절한 이름이다. 저울이니까 화폐 가치를 측정한다. 다른 암호화폐처럼 채굴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고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암호화폐고 그때 알파조님도 얘기했지만 싸이월드의 도토리다. 그렇죠. 거기에 딱 적합하다. 아프리카 TV의 별풍선하고 비슷하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별풍선이나 도토리와 비교해 볼 때 이 리브라의 생태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다. 그렇죠. 규모가 그냥. 최신 통계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월간의 실제 페북 사용자가 25억 명이랍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적 파괴력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애초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이베이 등 초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 참가한다고 발표를 한 것만으로도
네네. 난리가 나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저희 방송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 세계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뭐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때요? 그때 그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로는 그 1호였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게 아마 2007년도, 20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암호화폐들이 막 무지기수로 막 쏟아져 나왔었지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앙은행들이 모두 촉각을 세우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상반된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 리브라가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화폐잖아요. 네. 이게 각 나라 국가들이 보유한 통화 주권을 침해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리브라를 국가가 위협당한다 이제 뭐 이런 네네.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리브라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기까지도 했었죠. 그 정도로 강한 견제들이 처음부터 그렇죠. 청문회 바로 이제 7월달인가 그러니까 6월달에 그게 공개되자마자 7월달에 바로 청문회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강한 견제가 바로 나왔죠. 비트코인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뭐 엄청난 뭔가 문제가 막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신압으로 그 이슈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는 궁금한 게 비트코인으로 진짜 돈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 엄청나게 많았어요. 치고 빠졌죠. 이제 치고 빠져서. 이제 지금은 뭐 의미가 없죠. 예. 아니 저는 지금 알파저님 얘기 들으면은 이제 이 미국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특별히 더 이렇게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설계가 됐고 네네. 용도도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화폐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했는데 실제 용도는 화폐는 지불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입을 할 때 그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을 일부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일부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고 실제로 그래서 지불 수단으로는 암호화폐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대신 신종 금융 자산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죠.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거래소 이 전용 거래소가 있잖아요.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암호화폐들을 아주 자유롭게 그 사고 팔고 해요. 거기서 주식 같은 거죠. 주식 그렇죠. 같은 거기서 이제 시세가 만들어져서 그렇죠. 사고 팔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 주식, 채권 뭐 이런 거랑 증권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은. 그래서 비트코인조차도 사실은 금융 자산의 성격은 강하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불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는 지금까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라의 발행하고 유통 방식은 기존의 그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금융 자산처럼 이렇게 막 거래되고 있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리브라 발행을 주도했기 때문이란 그 점이 있고 그렇죠. 이용자가 25억 명이나 있으면 그렇죠. 그게 이제 세계 최대의 이 SNS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용자 규모 면에서는. 그래서 리브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페이스북 플랫폼이 이미 월간 이용자 수가 25억 명을 자랑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아까 그 찬희쌤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종류의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베이도 있고 그다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거대한 글로벌 차원의 플랫폼 기업들도 거기 네트워크에 다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다 뭐냐면은 리브라 유통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는 싸이월드 내부에서 이렇게 통용이 됐던 것처럼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이용까지도 다 이 리브라가 유통되는 유통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트워크를 리브라 유통 채널로 활용을 해서 리브라를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세계인으로 돈을 만들겠다. 이제 이게 리브라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즉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리브라 화폐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야심찬 계획. 네. 참 그러네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 화폐가 아니고 금융 자산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브라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실제 그 세계 화폐를 지향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리브라는 국민 국가 단위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화폐 발행 권한이나 또 이제 통화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은 각 나라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이 계획한 대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치면 당연히 통화 주권에는 뭐 통화 주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리브라를 더 사용하기 리브라를 사용해서 구입하면 더 편하다. 그러면 리브라를 더 쓸 거 아니에요. 왠지 직구 같은 것도 그럼요. 너무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편하죠. 편해지죠. 당연히. 아마존이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에서 리브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원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리브라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통화 주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원화를 사용하지 않고 리브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통화 주권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브라는 애초부터 국적이 없는 디지털 지불 수단으로 고안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이 주도해서 국경을 초월한 리브라 화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거래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그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해결해야죠. 해결하겠죠. 어렵네요. 리브라 화폐 공동체. 이름이 멋있죠. 네. 뭔가 이게 꼬뮌이 탄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게 그 리브라 화폐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넘는 충실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각각의 플랫폼 기업들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각각의 플랫폼 기업들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들까지도 리브라 유통망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누구나 페이스북에 가입할 수 있죠.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페이스북 가입한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데 리브라 플랫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가입할 수 있고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는 법정화폐, 미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할 때고 유럽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돈을 사용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리브라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돈을 서로 주고받는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리브라 화폐 공동체입니다. 리브라 화폐 공동체 하면은 왠지 멋있잖아요. 멋있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멋져 보이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인쌤이 얘기해 주셨듯이 싸이월드 도토리 뭐 지금의 아프리카 TV 별풍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이냐 영어냐 차이죠. 물론 맞아.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그보다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 좀 다르고 그렇지만 본질상 그게 뭐 확대된 것에 불과하니까 저는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글로벌 리브라 화폐 공동체. 뭔가 이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리브라 도토리 이름 없어 보여서 그런가? 사실 글로벌 도토리죠. 글로벌 도토리네요. 발음을 좀 다르게 하면 돼. 글로벌 도토리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도 실제 지역 화폐가 많이 통용되잖아요. 뭐 경기 지역 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하고 사실 본질적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역 화폐나 리브라 모두 법정 화폐가 아닌 통화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리브라 이렇게. 리브라 이런 식으로 아까 이음 이렇게 인천에도 이음 이런 거 있어요. 공통점 두 번째로는 화폐 유통이 특정 생태계 내부에서만 제한된다. 어떤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별풍선은 아프리카 TV에서만 쓸 수 있지. 저 11번가에서는 못 쓰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는 물리적으로 그 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서
네네. 리브라는 리브라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물론 좀 네트워크가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세 번째 공통점은 마지막으로 법정 화폐하고 연동되지 않은 비트코인 같은 기존의 암호화폐는 네. 가치가 거래소에서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네네네. 근데 그와는 달리 지역 화폐건 리브라건 화폐의 가치가 법정 통화하고 연동이 돼 있는 이른바 스테이블 안정된 코인이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안정돼 있고 가치가 안정돼 있으니까 항상 법정 통화로 교환이 가능하다. 네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있던 지역 화폐나 네네. 리브로나 규모가 다르지 본질은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질은 같고 규모는 다르다. 네. 요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통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유통 범위가 너무 달라지니까. 글로벌이죠. 글로벌. 네. 이찬 선생님이 지역화폐와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규모가 크다 말고는 다른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파주님? 일단 이게 본질적인 기능이나 성격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생태계 내에서 쓰인다는 근데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질적인 성격은 똑같다.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특정한 생태계로 이용이 한정돼 있는데 리브라 공동체는 폐쇄적이지 않고 늘 열려 있다 생태계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리브라 생태계에는 지금 뭐냐면 페이스북이 일단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리브라 연합이라고 해서 여기에 같이 리브라를 통화 단위로 쓰겠다고 합의를 한 기업들이 다 여기 참여를 해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데 그 네트워크가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전 세계 예를 들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그 별풍선 아프리카 TV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이게 그 리브라의 생태계는 네트워크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유통 범위가 엄청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하고는 반대로 리브라 화폐 공동체는 일단 국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과의 아무런 연계도 없이 애초부터가 태생부터가 글로벌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법정 통화에 연동되어 있어서 가치는 안정적이다. 라는 게 이제 다 공통적이라고 했는데 지역 화폐는 그 나라 법정 통화하고만 연동되어 교환 비율이 정해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지역 화폐로 마포구 우리 지금 여기가 마포구잖아요. 마포구에 모아라는 지역 화폐가 있어요. 모아. 얘네들 모아 1원이 우리 법정 통화 한국 돈 1원으로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이렇게 딱 가치가 딱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리브라는 태생부터가 글로벌 통화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나라 하나의 법정 화폐, 뭐 달러와 유로와 하나 연동되지 않고 대신에 여기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화 다 연동되진 않고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중앙은행이 제대로 잘 일을 해서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라고 싶은 나라들의 그 법정 화폐로 표시된 그런 안전한 금융자산만 이 바스킷에 담아서 연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일상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이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때 이게 내일은 100원이었다가 올해는 뭐 1,000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50원으로 됐다. 이렇게 되면 지불수단으로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려면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만 바스킷에 담겠다. 이게 리브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5억 명의 이용자들이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거의 선택받은 나라들. 그러면은 선택받은 나라들인. 뭐 리브라와 연동되는 금융자산 바스킷 안에는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달러나 유로 뭐 이런 정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예나도 들어가고 뭐 스위스도 그러니까 다 이게 한 전 세계 한 7, 8개 최소한 7, 8개
통화는 들어갈 텐데 원화는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왜냐하면 리브라 ORG가 한국어로 안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가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언어가 쭉 발표가 됐는데 그때 안 들어갔어요. 왠지 무시당하는 듯한 이 기분인 거죠. 국뽕을 자극하는 이 마음 뭐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기생충에서도 국뽕을 저버렸는데 자극되는데 이거 민족주의가 자극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그 나라 법정 통화로 된 자산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준비 자산을 를 사서 모아서 리브라 가치를 이렇게 담보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리브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의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그 달러화,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스위스 있잖아요. 스위스 프랑 뭐 이런 돈들이 주요국의 법정 통화가 리브라의 보니 통화, 바스킷 형태로 돼서 보이 통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리브라 지역화폐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화폐는 공공적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상당히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공적기관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국가의 법정화폐라면 중앙은행이 운영을 하고 지역화폐나 리브라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이게 민간이라고 하셨긴 했는데 이게 화폐를 뭐 국가가 발행하든 아니면 민간이 발행하든 발행하는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화폐 발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단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법정화폐는 이제 중앙은행이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치면은 그럼 다른 민간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폐나 리브라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역화폐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저는 알죠. 지역화폐. 저는 알죠. 저는 대전의 한반네츠 두루죠. 알고 이게 이제 주민운동 하시는 분이니까 실업급여 국민운동 할 때 그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지역화폐의 기원은 그 극복 국민운동 그때 당시에 지역운동을 했던 IMF 그때 위기 이후에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그런 금융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등장을 한 게 대전에 그 푸마시 이 주민운동 단체가 만들어진 게 이제 한반레츠고 이 한반레츠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가 바로 두루였었어요. 이름 좋다. 두루.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두루가 이제 처음으로 발행이 됐는데 그 푸마시가 아마 1999년도에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이제 두루가 발행이 됐죠. 그래서 한반레츠라는 이름의 주민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내에서는 일상적인 일식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노동까지 의료 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그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제한한 서비스를 거래할 때 교환단위나 지급수단이 한반레츠가 발행하는 공동체 두루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누가 운영 관리하느냐? 당연히 주민단체인 공동체인 한반레츠가 이 한반두루를 발행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구의 지역화폐로 모아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화폐가 있는데 역사는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망원시장 있잖아요. 망원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여기 지역의 활동가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2015년 12월에 시민단체 활동가하고 마포구 주민하고 요 망원시장 중심의 상인들 회원 100여 명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단체가 바로 지역화폐 공동체고 여기서 모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두루의 경우는 한밭대치라고 하는 지역 주민 공동체 운동 조직이 마포 모아의 경우에는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각각 두루와 모아 유통망도 막 확장해야 되잖아요. 이 유통망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유통망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공짜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유통망 확장하고 그다음 운영 관리하는데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만약에 종이로 발행하면은 지류로 만약에 돈을 발행하면 발행비가 들죠. 발행비가 들어요. 종이값이라도 들고 그리고 거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죠. 그렇죠. 당연히 인쇄값도 들고 그다음에 이게 종이 지류로 발행하게 되면은 이게 위패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일정하게 또 위조가 못하도록 뭔가 또 처리도 해야 되고 어쨌든 돈이 들어요. 그런데 비용을 그래서 이
지역 화폐든 민간 화폐를 그 발행하고 운영 관리하는 이 조직이 이 발행 운영비를 관리비를 직접 조달할 수 있어야지만 지역 화폐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포구 지역 화폐가 이제 모아라고 그러셨는데 좀 모아는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우리가 다 활동 공간이 마포인데 우리는 써본 적이 없단 말이야. 써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같은 연구소에 찾아오고 그래야지. 네. 다 돈이에요 그게. 네, 찾아오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저 시간에 이런 이제 공동체 지역화폐가 이제 먼저 좀 있었고 이제 이런 게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네네. 자극을 좀 받아서 나중에 지자체에서 네네. 지자체가 이제 지역 화폐를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발행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 뭐 망했죠. 제로페이.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는데 뭐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 망했다고 말씀을 뭐 경기 하시니까. 지역 화폐라든가. 예. 인천에서 이건 잘 되더라고. 이음 카드. 네, 그래서 이제 또는 뭐 어떤 지역 사랑 상품권. 네네. 뭐 이런 식의 붙은 지역 화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도록 유도하나 하면 네. 목표는 이거예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데 네.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하죠. 그래서 5%에서 10% 정도 할인 판매를 하고 그 할인 판매의 이 차액을 네네.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살 때 95,000원만 내면 된다든가 네네. 뭐 92,000원만 내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지자체 지역 화폐가 제대로 자기의 목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과연 지역 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정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뭐 이 얘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네네.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 화폐가 근데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좀 여기서 제가 좀 거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마포구 모아나 대전의 두루는 명확하게 화폐 공동체라는 걸 먼저 만들고 여기서 민간이 자기네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이 새로운 이름의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정부 지자체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건 사실 이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돈급을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카드 지급 수단을 정부가 하나 새로 카드를 발급을 해서 주는 의미여서 이게 뭔가 새로운 지역화폐적인 의미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 두루처럼 그 두루나 아니면은 모아처럼 그 이 새로 발행해서 법정화폐랑 물론 연동돼 있지만 민간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발행해서 그 내부에서 통용하는 그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이 원래의 그 민간화폐의 특성 있잖아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지역화폐 사업이다. 이건 정부 정책 사업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불려버렸는데 화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화폐하면 뭔가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지역화폐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그냥 지불 수단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것을 화폐 형식으로 받아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비용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공동체 간의 거래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지자체는 저는 제로페이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인천도 하고 있었네요. 전국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있고. 아니 그러면은 지자체가 이 지역화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뭐 책임도 지고 이러나요?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대행사를 맺어갖고 대행사하고 계약해서 대행사가 하죠. 그게 다 비용이죠. 사실은 세금이 다 정부가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온갖 무슨 상품권은요. 사실은 정부가 카드를 발급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역 화폐. 근데 거기에다가 그럴싸하게 지역 화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사실 이걸 지역 화폐 범주에 넣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지역 화폐로 불러버리니까 이게 뭐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지역 화폐고 저것도 지역 화폐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 온갖 상품권을 지역 화폐로 부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정부가 10%짜리 할인 카드를 구매 카드를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똑같아요. 상품권 판매하는 거랑. 그래서 이제 그걸 이 민간이 발표하는 그러니까 그 리브라나 아니면은 그 두루 아니면은 뭐
그 모아 이런 것처럼 민간이 자체적으로 그 화폐 공동체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민간 화폐랑은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이다. 요거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리브라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리브라의 화폐 공동체 플랫폼은 누가 운영 관리해요? 네, 몇 번 나왔죠. 우리가 지금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뭐 리브라 연합, 뭐 리브라 협회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될 텐데. 네네. 페이스북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SNS 소셜 미디어죠. 네. 플랫폼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비영리 사회단체들도 일부 있고요. 네. 다자간 기구로 구성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을 설립했고 네. 이걸 통해서 리브라 글로벌 화폐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리브라 연합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전 지역 화폐 두류의 운영 기관인 한반레츠 네네. 이런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규모가 졸라 크지만 네. 아니 규모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냥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리브라 연합이라는 곳에서 리브라 화폐 공동체 플랫폼을 운영 관리한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공동체를 만들듯이 네네. 리브라 연합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기업들 다 모여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기업들이랑 기관들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들을 다 묶어서 만든 게 그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붙여진 거죠. 그런데 아까 알파조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대전의 한반네츠라는 곳이 이제 운영 주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할 비용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브라 연합도 뭐 그 운영하려면 뭐 비용도 그렇고 뭐 플랫폼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비용을 마련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지역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마포구 지역화폐 모아가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는지를 잠깐 보면은 모아 공동체, 그러니까 화폐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아를 누가 모아를 주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상점이 있어야 돼요. 가게가. 이 지역 상인과 가게가 모아 공동체 가게라고 이름이 불리는데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상인하고 가게가 여기 발행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모아 공동체에 가입한 가게가 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 일정하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골을 확보하는 이런 혜택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손님한테서 받은 모아를 나중에 법정화폐로 교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뭐 자기가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모아를 받은 그러니까 어떤 카페 주인이 카페에서 모아를 받아서 커피를 팔았어.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커피를 사 먹기 전에는 자기네 집에서 커피 사 먹기 전에는 다른 데가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되니까 이거를 그 현금으로 교환을 하거든요. 요때 현금으로 교환을 할 때 이 모아 매출액의 일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해서 공동체 기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게가 납부한 기부금으로 공동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운영비를 조달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운영비 조달이 안 되니까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서 이제 기부금을 받아오기도 하고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으면 발행을 확대를 못 하거든요. 약간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상점을 늘리고 이렇게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가게를 늘리려고 하면 발행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니 그러기도 하고 상가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불 비용이 자기 판매에 비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또 회원가입 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서로 이게 자주 이렇게 이게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려면 일단 가입한 상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디 여기저기서 유통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이게 좀 잘 굴러가게 돼 있는데 아직 모아 같은 경우가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역화폐 운영기관이 지역화폐 공동체 운영관리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확장도 못해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리브라도 글로벌 리브라 플랫폼 운영관리 비용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법으로 페이스북이 내놓은 게 뭐냐면 바로 리브라 투자 토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큰. 투자 토큰. 그때 방송할 때 우리 토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어떤 리브라랑은 다른
암호화폐죠. 저 리브라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 때 지불하는 게 리브라고 그것 네. 말고 별도의 투자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큰을 발행하겠다. 근데 이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자금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라 플랫폼 네트워크와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 수단이 바로 투자 토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페이스북이 뭐라고 했냐면은 리브라 투자 토큰은 누구한테 판매할 것이냐? 아무한테나 안 팔아요. 그 투자자를 리브라 아까 어소시에이션 있었잖아요. 네네. 리브라 연합에 영리 기업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 영리 회원들만 이 리브라 투자 토큰에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못 사요. 네, 못 사. 그래서 리브라 페이스북이 리브라 연합 회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엄선한 소수의 영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죠. 다 뭐 이베이부터 시작해 스포티파이, 그다음에 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쫙 있는데 이 영리 기업만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종의 사모 투자 상품, 사모 그렇죠. 투자 상품이고. 왜냐하면 아예 숫자도 정해져 있고 공모가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아는 사람들끼리 기업들만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3호로 개인적으로 모집한 투자자들 이미 선정된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애초부터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미 설계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시작은 먼저 리브라 연합을 결성을 해야 돼요. 비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영리 기업 그중에서도 영리 기업만 이 리브라 투자 토큰의 구매 자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투자 자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회원 조직들을 상대로 해서 리브라 투자 토큰을 팔아서 먼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리브라 연합 조직을 연합을 제대로 잘 만드느냐가 리브라 프로젝트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것도 또 부익부 빈익빈 아니에요. 또 그렇죠. 네. 리브라가 잘 될수록 이 친구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소시에이션이 돈을 벌죠. 저는 또 일개 또 멍청한 소비자가 되어서 거래가 손쉽다는 이유만으로 또 열심히 또 저는 또 그걸 우리 한번 리브라 사용자죠. 네. 그러니까 리브라 사용자예요. 투자 토큰은 뭐 보지도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들을 돈 더 잘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리브라가 유통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반대를 또 뚫어야 되고 반대가 심하죠. 어떤 현재 이제 만들어진 법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도 좀 뚫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리브라 투자 토큰이라는 일종의 사모펀드를 잘 팔아서 거대한 거대한 뭐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난관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차인 선 지금 모집 잘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잘. 지금 일단 리브라가 일단 출시가 안 됐다는 건 리브라 이 투자 토큰이 벌써 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의 당초 계획은 뭔가 하면 올해 2020년 상반기 중에 리브라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떤 형태로 이게 등장할지가 아직도 오리무중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리브라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자 리브라 화폐 공동체의 플랫폼 운영기관이 될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아직 자기 꼴을 못 갖춘 거예요. 이걸 운영해야 될 곳인데 돈 내겠다는 사람이 잘 돈을 갖고서 팍팍팍 참가를 해줘야지 이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아까 밝혔듯이 제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같은 결제 업체, 또 차량 공유 업체죠. 우버, 리프트 같은 업체, 또는 부킹닷컴이나 아고다닷컴 같은 걸 운영하는 부킹홀디스,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 세계 최대의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 우리나라에 올해 진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그래요? 유럽에서는 제일 큰. 그래요? 그런 음원 사이트. 우리는 애플이라고 아마존밖에 모르지만 스포티파이가 한국 음악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한국 음악 많이 탑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K-팝도 영향도 있겠다. BTS는 진작부터 들어가 있었고 어쨌든 이런 세계 수많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원래는 리브라 연합의 창립 회원사 가입에 동의했다고 작년 6월에 발표할 땐 발표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금 좀 흘렀죠. 그 사이에 이베이 탈퇴했어요? 비자카드 탈퇴, 마스터카드 탈퇴, 통신사 보다폰, 스트라이프 등 8개 정도 업체들이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를 선언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또는 미국 정부가 반대하면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의 전도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베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스트라이프 이런 회사들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경영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 연구할 텐데 그런 연구 결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이베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이게 저기 뭐야 그 디지털 그 간편 결제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베이나 스트라이프나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통신사 이런 애들이 전부 자기네들의 페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잖아. 디지털 페이 시스템을. 이베이 페이가 있고 이베이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기네들 스스로 쓰는 페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하고 얹혀타면 이게 더 자기네들한테 유리할까 생각을 해서 한번 들어오긴 왔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북만 유리한 것 같아 보이는 것 같고 그치 자기네들 투자 토큰도 사야 되고 그 정도 투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찬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여기 나올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는 데다가 결국 이 리브라가 막 확산되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냐 자기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큰 이득을 보는 것 같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복잡하게 막 되면서 이제 탈퇴를 하나 둘씩 다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제 페이스북이 발표할 때 이제 리브라 백스 발표할 때 거기 화이트 페이퍼 발표했잖아요. 그때 이제는 한 20몇 개 짱하게 딱 발표하고 올해 이제 2020년에 출범할 때는 한 100개사 정도로 확대돼서 어마어마한 컨소시엄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00개는커녕 지금 중간에 탈퇴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100개를 채우냐 언제 채우냐 이렇게 정말 의문이고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차질을 빚다 보니 리브라도 언제 나올지 지금 오리무중인 그런 상태가 되었다. 현재는 참여 기간이 몇 개인데요? 참여 기간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죠. 20개? 네, 8개 나갔으니까. 비자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80개 채워야 되잖아. 그럼 혹시나 이 리브라가 이렇게 되게 시끄럽지만 어떤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뭐 두고 봐야죠. 근데 뭐 일단 그 선언을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뭔가를 그 다음에 리브라 협회도 등록해놓고 뭐 기타 등등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난해 6월에 그 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가 열리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리긴 했지만 그 사이에 리브라 연합 불참 선언한 기업들이 나온 것 말고는 솔직히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 실제로 어떤 준비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도가 나고 있는지도 밖으로 지금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는 아까 오리무중 혹은 감감무소식 이제 이런 상태인데 사실 작년에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밝혀지면서 암호화폐 진영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암호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리브라는 이제 이렇게 조용해졌는데 반면에 지금 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지금 이 전 세계 암호화폐 진영의 새로운 핫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그러면 결국 뭐 페이스북 맞불 작전이에요, 뭐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지털 화폐를 암호화폐를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개발을 했잖아, 비트코인처럼.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이걸 줄임말로 CBDC라고 불러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어렵다. 커런시가 통하니까.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디지털 화폐. CBDC. CBDC라고 부릅니다. 커런시를 외워야 되겠군요. 커런시. 유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통화 원래 뭐 달러와 있고 뭐 유로와 있는 이 법정통화와 1:1 교환이 보장됩니다. 그 마돈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라 리브라에 대해서 각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대항마를 만들어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이죠. BIS가 2019년 작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 정도가 이미 CBDC 연구를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했어요. 이미.
2019년도 이미 보고서가 나왔고 이렇게 전 세계 이제 은행들이 다 한번 CBDC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자구에 불을 붙인 게 바로 리브라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공연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은행 중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이 디지털 영역에서는 여기가 뭐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그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라고 불리죠.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리브라가 나온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리브라가 출시가 되면 아까 통화 조건 위협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통화 조건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는 일단 금융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나라인데 다 무너질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금 통제 이게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까지가 제기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중국은 자금 통제가 곧 공산당의 통제, 경제 통제랑 딱 이퀄되는 게 있기 때문에 리브라를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얘네들은 중국 사람도 이름을 또 딸리 불러요. 전 그래요? 세계가 다 CBDC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게 불러요? 여기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DCEP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DCEP. DCEP. 중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DCEP라고 불러요. 일단 DCEP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니까 어쨌든 근데 아직 구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본원 통화라는 게 있어요. 이 경제학에서 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M0라고 하는 건데 M0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통화 돈 찍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물 형태로 현금을 찍는 거.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통화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DCEP가 전면 도입되면 위안화 현금 거래가 사라지고 모든 지불 결제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에 따르면은 DCEP의 설계, 그다음에 표준 제정, 그다음에 기능 개발,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은 이미 다 마쳤다고 하고요. 앞서가네요. 조만간 확실히. 아마 지금 광동성에 있는 선전 있잖아요. 하고 장수성의 수조 두 곳에서 소주라고 하는 데죠. 소주. 시범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거를 거래하지? 다 써야 돼요. 무조건. 저는 좀 그게 노인,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되네요. 여하튼 그러면 중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앞서 갔는데요.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는 CBDC에 대한 계획이 어때요? 먼저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CBDC, 아까도 CBDC라고 했죠. 개발을 공식화했고 이때 밝힌 게 마찬가지 리브라 때문이다. 리브라 등 민간 화폐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말까지면은 3월인데요. CBDC 시범 운영 계획을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행 간 거래에 먼저 도입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CBDC 연구하는 단계. 그러면 근데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하고 국제결제은행 BIS 등 총 7개 은행이 이 CBDC 활용 그러니까 발행 사례를 평가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기관을 설립하기로 이제 합의를 본 상태인데 미국은 이 7개 은행 공동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중국처럼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 구상을 연구 검토 중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미국 답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나머지 나라들은 이 두 나라는 각자 독자 노선을 가서 독자 노선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나라들은 다 합쳐도 여기 쫓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직접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와 실험적 검토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의 디지털 화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디지털 통합 패권 경쟁의 양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좀 전에 그 우리 마돈나님이 그 네. 화폐가 없어지고 다 전자화폐가 되면 네. 노인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섬뜩해요. 카드 쓸 때도 이렇게 보면 네. 카드는 쓰면 이게 어디서 썼는지 다 남죠. 다 남잖아요.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방역도 하고 확산 방지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동선 다 모든 게 다 나오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 만났냐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이 네. 빅브라더 사회를 어떻게 보면 앞당길 수도 있겠다는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방역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의 모든 어떤 인권, 네, 그 사람의 모든 프라이버시가 다 까발려지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빅브라더가 공공선이니 공공복리니 그런 걸 내세우면서 빅브라더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 공익을 위해 뭐 그렇죠.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강력하게 사생활을 통제하고 제한을 가하는 게 더 유능하게 보이는 네네, 그렇게 그렇죠.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한 디지털 중앙 CBDC 뭐 걔네들 이름이 다르지만 이거를 중국이 앞장선다니까 영 기분이 찝찝해요. 왜요? 중국은 왜? 이게 우리 전에도 있잖아요. 우리 알파조 같이 사회신호 시스템. 사회신호 시스템으로 그거 진짜 끔찍했잖아요. CCTV만 5천만 개가 넘는 나라예요. CCTV가 딱 비추면 그 사람의 모든 신용 시스템이 쫙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모든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지금 초왕초인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상거래와 이런 걸 다 감시하는 정말 중국 내부는 다 감시할 수 감시 공산주의의 완성.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 찝찝합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승자는 시진핑이라는 얘기가 나왔던데. 그래요, 맞아. 이런 얘기 나오고. 왜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청구하고 나서 홍콩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사람 이 홍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뭐 포털에서도 늘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홍콩에 대한 관심도 뚝 떨어지고 누구 뭐 묻는 사람도 없고 그 심지어 자기가 관심이 없어진 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어머 정말 그러네?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런 저기 중국 내에서는 음모론이 있대요. 홍콩을 잠재우기 위해서. 홍콩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진핑이 우한에 터뜨렸다. 우한에 터뜨렸다라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대요. 충분히 들을만한 음모론. 근데 무서운 음모론이다. 왜냐면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중국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들 SNS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온갖 소문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문이 바로 이거래요. 그래서 박쥐가 아니고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그런 얘기가 너무 이상하잖아. 박쥐고기 때문에 그게 박쥐가 얼마나 많은데 중국이 왜 유한 박쥐만 난리를 치냐. 내 말이 시장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 이미 밝혀졌거든요. 만약에 이 음모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면 진짜 너무 끔찍하겠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박쥐 때문이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게 퍼졌어야 되는데 왜 거기만 나냐고. 한 도시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대가 흉흉하니까 진짜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그 음모론이 맞다면 우린 뭐야? 우린 뭐냐고 지금. 음모론이 특징이 뭐냐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중국 옆에 있어갖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그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이 중앙은행 CBDC의 정체는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으로 디지털 화폐를 인민은행이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뭐 시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진 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는지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현금과 같은 실물 형태가 아니다.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잖아요. 현금 돈. 이건 아니고 전자적 형태로만 발행되는 법정화폐다라는 점에서는 일반적 정의는 가능한데
그 CBDC를 도입한다라고 할 때 발행 방식이나 유통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은행 간 거래에서부터 쓴다고 그렇겠죠. 나오잖아요. 법이가 달라지네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중국이 예상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은행 간 거래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이 거래에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 어떤 게 등장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 CBDC의 발행 방식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 제도, 그다음에 계좌 거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단일 원장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네네. 은행 계좌에 연계하지 않고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처럼 분산 원장 방식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요. 분산 원장 방식, 뭐 블록체인 얘기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 그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일 원장 방식은 지금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거 방식이랑 동일하다라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주고 거래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고 송금을 할 때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이 거래 원장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이 중앙에 그렇죠. 단일 원장 방식이라고 하는 이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 거래 원장이 하나만 있고 이 거래 원장을 하나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모든 개인 국민들 있죠.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는데 CBDC 계좌를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나라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다 계좌를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이 단일 원장에서 거래 내역들이 다 기록이 돼요. 중국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무래도 경제 주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저기 마돈나 쌤한테 돈을 붙이려고 해. 그러면 마돈나 쌤도 중앙은행에 계좌가 있어. CDBC 계좌가 있어. 그다음에 나도 CDBC 계좌가 내 이름으로 계좌가 거기서 있어. 열로 빠져나가는 그러면 거지. 나는 은행 필요 없어요. 지금은 붙이려고 그러면 은행 어떤 은행 거래해요. 그러면 누구 은행 얘기하고 계좌번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행은 물어볼 필요 없이 그 계좌 CDBC 계좌번호만 있기 때문에 내가 중앙은행에다가 마돈나한테 돈 10,000원을 붙이세요. 그러면 거기서 붙여주는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계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중앙관리자가 자금거래 내용을 직접 관리하고 거기다가 기록하는 방식이라서 단일 원장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다른 은행들이 필요가 없는 건가? 은행 필요 없죠. 은행 필요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을 끼고 할 수도 있는데 은행은 그럼 중앙은행이 자기들 직접 안 하고 은행한테 내 은행에다 모든 은행에 내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CDBC 계좌가 따로 중앙은행 계좌 위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은행 거치지 않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하듯이 현금 거래할 땐 그냥 내가 마돈나한테 돈 직접 주잖아요. 아무것도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 관리자도 없고 중간 매개자도 필요가 없어요. 직접 거래 당사자 간에 지급 거래만 하는 거예요. 현금처럼. 그런데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받았는지 누군가 기록해야 되잖아요. 나는 줬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돈나는 돈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이 기술이 P2P 블록체인 분자 원살 기술이라 이걸 기술로 대칭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로.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을 이용을 한 분산 원장으로 하면 나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마돈나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거래가 완결됐습니다를 서로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단일 원장 방식에는 중앙 관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 분산 원장 방식에는 중간에 매개하는데 아무도 필요 없이 그냥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거래 P2P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방식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유통 범위를 보면은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소액결제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CDBC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끼리만 우리는 상관없이 은행끼리 금융기관들만 이용하는 거액결제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소액결제
거액 결제 중 어느 한 영역만 유통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다 허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중국이 어디로 갈까?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건 없고요. 알려지는 게 그냥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터뷰 기사 통해서만 약간씩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 원장 기술은 그동안 좀 제가 많이 들어봐서 알 것 같은데요. 단일 원장 방식이라고 하면은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중앙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 하나씩 들고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현금카드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맞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모바일로 하기 모바일 때문에 보내니까. 모바일로 하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 어쨌든 그러니까 카드라고 하는 실물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그냥 그 휴대폰끼리 갖다 대기만 해도 하는 이런 그래도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 완전히 이게 금융거래가 소외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걱정했듯이 그 소외계층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 디지털 화폐 이용 소외계층.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은행 가서 뭐 쳐야겠죠 이렇게. 근데 아니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무슨 단말기를 주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돈 없는 사람 은행 계좌도 못 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는 아무나 다 열어주는데 그렇죠. 외국에는 돈 없는 사람 은행 계좌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금융 소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소외될 것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 계좌 접근성을 다 보장해줘야 되는 일종의 기본권 같은 개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 CBDC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그것까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민간이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돈 되는 애들만 와라. 할 수 있는 애들만 와라. 그다음 하고 싶은 애들만 와라. 근데 못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바일 이런 거 잘 안 되거나 못하는 사람 못 오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일단 그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그 카드를 발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단일 원장 방식이든 분산 원장 방식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은행들 있잖아요. 이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경제 주체 간 자금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은행만 딱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직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은 중앙은행 우리 계좌 없잖아요. 무조건 우리 계좌는 은행에서만 열 수가 있고 이 상업은행 계좌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앙은행 CBDC 자금 거래는 상업은행의 이 중개 기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은행 없어도 된다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개인이 중앙은행이 발급한 CBDC 계좌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지급 계좌를 통해서 모든 지급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그 가게의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와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게. 그럼 내 중앙은행의 계좌와 그 가게의 주인의 그 가게의 법인 계좌로 그냥 바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원장 방식이든 분산 원장 방식이든 CBDC 계좌 발급과 관리를 중앙은행이 직접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계좌 발급 관리 업무를 일반 은행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는 간접 운영 형태도 가능한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지기로 중국의 DCEP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은행 간 거래가 아니라 소액 결제가 먼저 도입될 것 같다고 했고 그다음에 4대 국유 상업은행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 운영형 단일 원장 방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종이화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왜 불법 자금 막 금고에다 모으고 이런 거 없어지겠네. 5만 원권 없어져요. 그리고 거래가 다 쓸 데가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금융 실명이 확실히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뭐. 다른 저기 계좌를 못 만들 것 같은데. 못해요. 예, 그리고 중앙이 철저하게 통제해가지고 세금 확실히 걷어들일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긍정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긍정성이 있을 것 같기는 또 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상업은행이나 민간결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위축되겠네요.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든 뭐 단일 원장이든 아니면은 분산 원장이든 간에 소액 결제용 CBDC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과
당연히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경합할 수밖에 없죠. 소액 결제용 중앙은행 CBDC가 도입이 되면은 상점에서 구입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그 상점 계좌하고 내 계좌 사이에서 송금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요즘에 뭐 무슨 카카오페이니 뭐 네이버페이니 뭐 온갖 페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뭐냐면은 신용카드는 나름대로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은 외상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부 구매가 가능한 유일한 지급 수단이 신용카드인데 네. 그거를 할부 구매나 신용 구매를 하겠다 이러면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거래는 사실은 실시간 송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계좌는 전 국민 모두가 동일한 은행 하나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이게 우리는 그냥 은행에서 카드를 지급하면 그 뒤 배후에 거액 결제라는 은행 간 거액 결제 시스템이랑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전산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이걸 경유하지 않고 중앙은행 CDBC 전산방 내부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 결제 처리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편의성은 동일해.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내가 바로 그 송금하고 그다음에 지불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급 결제 처리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은행 송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지불 결제 수단이나 지금 요즘에 있는 온갖 스마트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런 새로운 이 그 간편 결제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DCEP가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지금 2개 업체가 평정하고 있잖아요.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 DCEP를 상정을 했을 때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는 중국 정부의 손안 바깥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같은 게 금융결제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금융결제는 금융결제원을 통하게 돼 있는데 중국에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가 중국에 발전한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읽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산망이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예요. 전국을 커버하는 전산망을. 이제 그걸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어요. 이걸 이번에 그 DCEP를 만들면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여기 연동을 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유니온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니온페이는 카드사거든요.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카드사거든요. 우리는 신용카드사인데 이 시스템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탑재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제 관리 뭐 이런 거 다 되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실제로 QR코드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정부가 그 통제하는 은행 지불 결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걸 같이 이번에 전산망을 구축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 전산망을 구축을 하면서 여기로 다 통합 관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기분이 좀 나빴는데 중국이 한다 그러니까 좀 듣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아니, 저도 아까 그래서 이런 저런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중앙은행 CBDC가 생기면 이게 다 개인 계좌 다 중앙은행 갖고서 은행 업무는 다 중앙은행 그 계좌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카드 결제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공과금도 납부하고 이자도 받고 용도도 붙이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 다 받고 기본소득도 받고 또 우리도 기본소득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또 이게 거기서 다 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또 이러면 말이지 뭐 상업은행 뭐 필요 없고 민간 결제 페이 필요 없고 다 약화되고 또 은행 업무는 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죠. 그럼 상업은행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실 통화 시스템 여러 번 우리 통화 시스템 얘기했는데 상업은행이 대출을 자꾸 유발을 시켜서 신용화폐를 창조해서 화폐 제도가 굴러가는 이런 식의 신용통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우리 계속 했는데 사실 상업은행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앙은행 CBDC가 생기면 이거하고 쌈 싸먹어 갖고 그냥 상업은행 샥 약화시키고 요 계기로 해서 20세기 초반에 성립된 이 은행 기반의 신용화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대출은 중앙은행이 해주는 건가? 네, 대출은 중앙은행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앙은행의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일반 경제 주체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만약에 계좌를 보유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마 지금 이렇다의 주권화폐론을 여러 번 다룬 적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랑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권화폐론이 작동을 하려면 그 토대가 바로 모든 개인이 중앙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권화폐론은 원래 소버린 머니라고 해가지고 이 소버린 머니 이론가이고 운동단체도 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주권화폐는 소버린 머니가 뭘 얘기하냐면 중앙은행이 원래 화폐를 찍어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면 이걸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이걸 M0를 모든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직접 그쪽으로 쏴주자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은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통화를 갖다가 얻게 되는데 상업은행을 통해서 근데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에다가 은행 발행하고 직접 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소버린 머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부 그다음에 개인 소비자,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민간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자금 거래를 하고 시중 통화량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행 금융통화제도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 M0가 있으면 민간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예금통화가 발생한다. 이걸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화폐, 다른 말로 신용이라는 건 부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중통화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통화 공급과 유통 과정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개인으로 직접 개인 경제 주체한테 직접 가는 유통 과정이 일원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중앙은행 CBDC가 전면화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유프로님하고 같이 방송했었던 내용 있잖아요. 주권화폐론. 이게 좀 뭔가 널리 좀 알려질 수 있는 큰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화폐가 되고 이렇게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금융통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통화량의 관리를 통해서 금융의 불안정성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주권화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소버린 머니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예요.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 때문에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채가 늘어나는 이 구조를 구조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가화폐로 이 발행 유통 구조를 단일화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게 소버린 머니인데 지금 우리 시중 통화량의 97% 이상이 전부 다 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에서 만들어진 신용화폐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곧 부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하고 그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무슨 부채가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은행이 또 돈을 버는 테니까 그러면 그래서 은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현행 그 금융통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 위기와 은행 위기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금융시장 항상 그것 때문에 대출 남발해서 부채 위기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정부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죠. 왜냐하면 통화량을 늘려서 계속 경제를 갖다가 펌프질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부풀리려면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정부가 굳이 막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융위기가 크고 작든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인데 사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는 일들이 대공황 때 있었잖아요. 뱅크런이죠.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제 막 그랬을 때 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1930년대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제도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 안 됐죠. 97년쯤 생겼을 거예요. 근데
예금자 보호제도 미국에서 1930년대 대국강 직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예금을 보호를 해주니까 은행들의 도덕적 행위가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뭐 별로 신용도 별로 보지 않고 그냥 대출 맡겨주는 남발을 하고 자기네들 돈만 벌면 된다. 이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높이는 결과를 겪었다는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은행은 망해도 갚아주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런데 신용화폐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자본 저는 좀 되게 오래된 일인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최근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그 민간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에 의존한 통화금융제도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초기부터 있었었고 그다음 민간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제주체 예금 계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사실은 늘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게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빈세 기억나죠? 글로벌 자본 거래세에 도입하자고 했던 토빈이었었는데 토빈은 80년대 중반에 중앙은행이 현금 통화를 발행하잖아요. 실물화폐를 발행하는 대신에 경제주체에게 예금 계좌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미 디지털 화폐 같은 형태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예금보험 제도도 사실은 불필요할 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장의 눈앞의 수익을 쫓아서 대출을 남발해서 부채 위기를 일으키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시에 토빈의 생각이었었어요. 당시에 중앙은행한테 개인 계좌를 보유하도록 발급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토빈은 참 좋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토빈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일종의 데모 그란트 이것도 사실 메꿔본 정도. 금융화폐 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정통한 이 학자였었는데 고민들을 굉장히 앞서 나간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토빈이 좋아하는 거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 참 앞서간 사람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 나눠본 바에 의하면은 중앙은행 CBDC가 가져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입되면은 손해 보는 측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화폐 권력을 둘러싼 전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리브라가 이기냐, 뭐 중앙은행이 장악하느냐, 뭐 민간은행이냐, 민간 결제 서비스가 승리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화폐 전쟁 맞아요? 알파존이? 일종의 화폐 전쟁이라고 봐야죠. 화폐 권력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화폐 권력이 최고잖아요. 최고 권력이죠. 근데 그게 거의 전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둘러싼 싸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 CBDC는 민간 화폐의 대항마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먼저 자극을 한 거죠. 그다음에 주권 화폐론자들 주장처럼 현행 금융 통화 시스템에 내재한 구조적인 부채 위기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줄이는 개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브라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등 은행이 아닌 빅테크 기업들이 출시한 새로운 디지털 지불 결제 수단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민간 화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리브라가 성공해서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자리를 잡는다면 중앙은행의 발권력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 중심의 금융통화 시스템에서 은행의 지배력 있잖아요. 이것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은행하고 중앙은행은 지금 한통 속이잖아요. 현행 금융통화 시스템에서는. 근데 은행은 또 은행 나름대로 빅테크 기업의 도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편에선 중앙은행, 그다음 민간은행, 한편에 또 빅테크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있고 또 빅테크 기업은 또 글로벌해요. 그다음에 개별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은 개별 국가 단위로 있어요. 그다음 민간은행들은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도 있고 글로벌한 은행들도 있어요. 이 사이에 아주 복잡한 화폐 권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전쟁들 사이에서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 써야 되는데. 그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누가 이겨야 유리하다? 제가 뭐 봤을 때 이런 현재에서는 민간 화폐가 국가의 화폐 주권을 위협은 하고는 있지만 그 국가를 능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뭐 현실적인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그게 곧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가? 그 문제는 그대로 또 남는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민간 화폐가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 현재 국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독점하는 이 발권력을 민간 화폐한테 맡길 수 없다고 볼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 전선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행 국가가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국가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불 결제 시스템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걸 보장을 해야 하고 금융통화 시스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서 민간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민간화폐 확산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화폐가 확산된다면 아까 요 세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지불화폐 시스템은 공공적인 인프라 같은 거잖아요. 이거 공공성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얘네 은행들 돈벌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서 금융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부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거 민간화폐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점에서는 알파조는 국가주의자는 아니지만 민간화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은 중앙은행 CBDC 자체만으로 충분한가 그러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지 알파조는. 알파조는 국가주의자 아닙니다. 나 저 국가주의자가 아니라서 소ቨ레이머니가 우리의 대안인가? 저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금융통화 시대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보면 중앙은행 CBDC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저는 여기서도 오늘도 확실한 답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죠. 이게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설계 가능한지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완전히 민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민주적으로 통제 안 되잖아요. 국가 힘이 강일수록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중앙은행 CBDC는 찬성하시는? 그럴 수도, 그러니까 민간화폐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디지털 민간화폐가 만약에 제한적인 계속 지지. 커진다면 중앙은행 CBDC를 중심축으로 가져가면서 뭔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건 간에 뭐 이것든 저것 디지털 화폐든 뭐 아직 갈 길은 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봤을 때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겠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통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리브라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또 다른 재미있는 건 갑자기 아무도 누구도 중앙은행의 개인들이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해서 다 그냥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누구냐? 리브라. 이게 리브라가 이 모든 논의의 촉발제가 됐다. 이게 완전 예전에 불가능하고 아무 쓸데없는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했던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수준까지 끌어냈다. 물동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정말. 근데 왜냐하면은 국가의 통화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와 민주적 통제, 이거 글로벌 민간화폐 구상은 서로 양립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통제권을 둘러싼 국가 권력이 있고 자본 권력 간의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막 시작됐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한 편을 들 수 없는 것도 사실 어렵네요. 근데 또 완전 단순화시켜서 다 나쁘지만 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선택할래 그러려면 저는 자본보단 국가의 손을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비판적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비판적 지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거래들 있잖아요. 불법 거래들 다 없어져요. 자본 편은 안 들죠 우리가. 근데 이제 비판적 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또 우리 이렇다 청취자들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민간 통화를 표방하는 리브라가 성공할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중앙은행 CBDC가 승리할 것이냐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BDC가 승리할 거예요. 중앙은행이. 근데 그래요? 이게 과연 그러면 금융통화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여하튼 리브라도 다른 방법을 또 고안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계속 도발과 시도는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자 오늘 이렇다 161회는요. 페이스북 리브라의 최근 근황 그리고 그에 대한 중앙은행의 반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